찬기파 한번 봅시다. 여러분 손책자 한번 할게요. 교과서 외의 범위라서요. 찬기파란가 중에서 김환진 해독이 실려있는 미래인 교과서를 두고 진행할 겁니다. 학교에서도 양주동 해석보다는 김환진 해석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라서 우리도 김환진 해석을 우선 먼저 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양주동 해석도 한번 참고용으로 한번 짚어드리긴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좀 들어가 봅시다. 자, 찬기파란가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갈래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찬기파란가는 향가라는 갈래에 속합니다. 그럼 향가가 뭔지를 좀 알아야 우리가 이걸 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에서 배웠겠지만 향가는 되게 특이해요. 딱 한 시대에서만 쓰였고 한 국가에서만 쓰인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향가는요, 신라 시대에서 쓰인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정읍사는 백제에서 쓰인 노래였잖아. 오늘 배우는 향가인 찬기파란가는 신라에서 쓰였습니다. 그래서 신라, 특히 약간 삼국시대일 때 말고 통일신라 때부터 조금 더 원활하게 조금 더 많이 쓰이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8세기부터 10세기까지 많이 향가된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대에 쓰였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정읍사라는 고대가요라는 장르보다 우리가 조금 더 시간적으로 뒤에 있는 거죠. 미래의 것인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 향가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요, 향찰이라는 거예요. 처음 들어볼 수도 있어요. 자, 향찰은요, 한자의 형태를 띠고 있어. 그런데 한문으로서 쓰인 게 아니에요. 한자의 형태지만 우리말의 형태로 쓰인 게 바로 향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향찰은 일단은 그래서 독자적인 문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독자적인 언어보다 문자가 낫겠죠. 어쨌든 언어보다 독자적인 문자라고 불린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문자로 쓰인, 향찰로 쓰인 향가는 당연히 한자로 쓰이긴 했지만 우리나라의 고전시가 한국 문학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독자적인 문자가 됐냐? 일단은 한자를 차용했다라는 말을 사용해요. 차용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차용을 했냐면요, 한자의 뜻과 음을 모두 활용하는 방식으로 들어간 거야. 우리가 지금은요,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한자어 진짜 많이 쓰잖아요. 그치? 향가 이런 거 다 한자어야.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뜻은 일단은 그 안에 가둬놓고 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발음하는 거는 그 한자의 음이고 그 음을 듣고 우리가 뜻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당시에는 저 두 개를 동시에 활용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자의 뜻, 지금과 똑같아. 지금처럼 한자를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는 거야. 예를 들자면 생, 사, 로 이런 글자가 있어요. 이거는 날생자, 살생자죠. 그리고 죽을 사자, 길로자지. 그럼 말 그대로 뭐야? 생사의 길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는. 그런데 이 뒤에 한 글자가 더 붙어요. 어떤 글자가 붙냐면요, 은이라는 글자가 붙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우리가 음만 가지고 읽으면은 생사로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삶, 죽음, 길, 이렇게 가져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부분부터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게 제망매가의 한 줄입니다. 그래서 한 줄에서 보시면은 앞에 생사로 여기까지는 한자의 뜻을 사용해서 글을 쓰는 거야. 삶과 죽음의 길. 그리고 마지막 글자는 음만 가져와. 원래 뜻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음만 가져와서 그냥 우리나라의 조사인 은의 역할을 하게끔 만든 겁니다. 이거 실제로 조사 음자가 아니에요. 이거 한자가 다른 뜻이 있어. 그런데 그 뜻은 생략하고 음만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이 줄은 삶과 죽음의 길은이라고
구조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볼 찬기파란가에도 이런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저랑 한자를 한번 다시 볼 건데요. 그때 보시면 특히 조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끝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뜻을 가지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 뒤에 음만 가지고 조사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고 파악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향찰이라는 것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특징은요. 배경설화가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어느 날 신라시대의 유물을 찾다가 향가를 발견한 거야. 보니까 어때? 한자로 빽빽하게 글이 쓰여 있어.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아는 한자 뜻으로 그대로 한문 글처럼 해석하려고 하니까 뭔가 어문 구조도 안 맞고 이상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해, 이걸? 해석을 못할 것 같았는데 삼국유사를 가져온 거야. 삼국유사를 가져와 보니까 거기에 왠지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은 설화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설화를 기반으로 우리가 한문을 해석하게 되면서 향찰이라는 게 쓰였고, 그리고 우리가 한자의 뜻만 가지고 쓴 게 아니라 음도 같이 가지고 썼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향가는 다 배경설화를 삼국유사, 보통 삼국유사나 다른 책에서부터 가져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지금 배우는 찬기파란가는 배경설화가 없다, 독자적이다라고 불리는 작품 중에 하나이기는 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작년에 배운 제망매가는 배경설을 배웠을 겁니다. 월명사가 누이동생의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 중에 돈이 날아갔다, 뭐 이런 얘기를 배웠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 향가는 이 시대에 이런 설화를 가지고 이런 문자를 가지고 쓰인 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그냥 쭉 나열한 게 아니고, 글자를 쭉 나열한 게 아니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조금 더 발전한 형태로 전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초반에는 이 향차를 가지고서 사구체의 형태로 글을 썼어요. 사구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네 줄이라는 거야. 별거 없어요. 네 줄짜리의 글을 썼어. 한자를 가지고. 그래서 얘는 네 줄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표현하고 싶었던 게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서 네 줄보다는 조금 더 많이 쓰고 싶어해. 그러면서 팔구체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기존의 네 줄을 쓰던 거에서 네 줄을 더하게 되는 거야. 이 팔구체 향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조금 나뉘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여러분 교육과정상에서는 팔구체가 있다고 배울 겁니다. 자, 그런데 8줄로 부족해. 쓰다 보니까 뭔가 애매한 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2줄만 더 늘리자라고 해요. 그래서 19체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형태에서 2줄을 추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년에 배웠던 제망매가가 바로 요 3단 구조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문자가 발달하고 사람들이 글을 많이 쓰게 되면서 점점 더 길어지는 형태를 띠게 된다. 그게 향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망매가에 의하면 똑같이 정직하게 이 사사이의 구조를 따라가요. 그런데 또 19체 향가에 따라서 사사이가 아니고 뭐 532 또는 352 이런 식으로 이 앞에 것들을 좀 자유롭게 쓰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찬기파란가도 사사이의 구조는 아닙니다. 352, 532 이 구조가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19체 향가는요 유난히 길잖아, 앞에 것들에 비해서. 그래서 글을 길게 써야 해. 여러분들도 어릴 때 글을 길게 쓰는 거 쉽지 않았을 거야. 나이가 들고 배우는 게 점점 많아지면서 내가 글을 늘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이때도 똑같아요. 그래서 19체 향가는 물론 우리가 이런 문화가 발전함에 따라서 길어진 거긴 하지만 이걸 쓸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었어. 왜냐면은 아무나 다 글을 잘 쓰는 게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이때 당시에 19체 향가는 사뇌가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는 거. 생각할 사자에 고뇌할 때 뇌자예요. 엄청나게 고뇌 쓰는 말 줄.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고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당시에 사자 직업들, 사가 붙은 사람들과 쓸 수 있었어요. 누가 있겠어? 충남사, 승려예요. 승려라든가 아니면은 화랑, 이렇게 뭔가 좀 많이 배우고 연구하는 사람들.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주로 썼다. 그래서 대부분의 19체 향가는 승려나 화랑, 고위관료 이런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썼다라는 걸 우리가 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은 지식인 계층이다. 어떻게 보면 여기도 그렇죠? 그래서 지식인들이 많이 쓴다. 글을 되게 쓰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식인 계층들이 19체 향가를 많이 쓰고 우리가 오늘 배울 찬기파랑가 역시 사자로 끝나는 충담사라는 승려가 쓴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작품 역시 승려가 쓴 작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전 문학을 해독할 때 작가가 승려야 또는 작가가 불교의 귀에 그럼 높은 확률로 뭐야? 불교의 세계관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겠구나라는 걸 늘 염두에 둬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년에 배웠던 월명사의 제연매가 역시 승려가 쓴 거니까 불교의 세계관이 윤회라든가 아니면은 미타찰 이런 관점들이 들어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찬기파랑가라는 제목 좀 같이 봅시다. 자, 찬기파랑가는 이렇게 끊어서 읽으시면 돼요. 기파랑이라는 사람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찬양 또는 예찬. 그치? 기파랑이라는 사람을 찬양하고 예찬하는 노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즉, 이 글의 내용은 10줄에 거친 기파랑에 대한 찬양. 이렇게 봐야겠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19체 향가입니다. 자, 그래서 19체 향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짚어드리자면 19체 향가는 아까 3단 구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마지막 두 줄을 낙구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마지막에 추가된 두 줄이잖아. 그치? 내가 낙구라는 이름으로 불려. 근데 이 낙구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낙구의 시작, 낙구의 첫머리는 반드시 감탄사로 시작해야 돼. 이 낙구는 첫머리가 감탄사, 즉 시작이 감탄사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작년에 제망매가를 배울 때도 똑같이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첫머리의 감탄사가 나중에 시조의 종장의 상음목으로 시작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시조로 발전이 되기도 한다라는 걸 좀 알고 가시면 좋겠죠.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정읍사는 영구, 후렴구를 다 빼고 나면은 3장 6구의 시조 형태와 유사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조의 원형이다라는 말을 쓴다 그랬죠. 그리고 오늘 배우는 이 향가의 낙구, 첫머리, 감탄사는 시조의 종장의 상음보로 시작하는 거. 그쵸? 그 특징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조라는 것도 여러분들 아마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하루아침에 뚝딱 나온 게 아니고 그런 고대가요와 향가를 거쳐서 일종의 형식을 계승하면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특징을 좀 잡고 가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작품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아까 찬기파랑가 제목을 해독해 드렸고요. 일단은 좀 작품을 읽어봅시다. 자, 여러분 작품을 읽어볼 시간을 드릴 건데요. 옆에 한자가 있을 거고요. 중세국어로 김한진 해독한 게 있을 거고요. 그 옆에 현대어 해독이 있을 겁니다. 순서대로 한번 한 줄씩 읽으시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느껴보세요.
뭘까요? 자, 여러분 옆에 한자도 우리 도금을 같이 볼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나중에 한자만 나서 당황하지 않아요. 자, 첫 줄 한번 봅시다. 한자에 도금 같이 적을게요. 열오이처미입니다. 열오이처미. 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미자가 쌀 미자예요. 근데 여기 쌀과 관련된 말 있어 없어? 없죠. 그렇다는 건 뭐야? 아, 이 미자는 매라는 음이랑 관련이 돼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첫 줄을 보시면요, 느껴본 바람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어로는 흐느끼며 바라본다라는 거죠. 누군진 모르겠지만 지금 뭐야? 화자가 울면서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을 거야. 근데 제목이 뭐였어? 기파랑을 내차는 노래를 해. 그럼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지금? 기파랑이라는 대상을 화자가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거야. 왜 울고 있을지를 좀 봐야겠죠. 자, 그 다음 줄로 갑니다. 한자가 노효사은월라리입니다. 노효사은월라리예요. 자, 누가 봐도 은이 조사일 것 같죠? 그리고 월날이 한번 볼 겁니다. 보시면 월은 우리가 일반적 달잖아, 그렇지? 달이죠, 달. 달라리라고 나와 있어요. 옆에 해석 보니까 옆에 중세국어 보니까 어때? 달아리라고 나와 있네. 아, 그럼 라랑 리는 뭐겠어요? 아, 음을 그대로 가져온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월은 뜻을 가져온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한자의 특징을 확인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이슬 발견 달아리, 즉 이슬을 밝힌 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달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내가. 그치? 자, 그 다음 백운, 음축, 간국어, 은, 안지하입니다. 어렵죠? 백운, 음축, 간부, 거은, 안지하. 저도 지금 외계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보시면 백운, 누가 봐도 뭐야? 흰 구름이야. 아, 뜻을 가져온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만 짚고 가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 이상의 한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물어보진 않을 거야. 그냥 몇 가지 특징으로 잡을 수 있는 것들. 자, 안지 이런 게 원절이라는 뜻이겠죠. 원절이라는 음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흰 구름을 조차 떠간 언저리에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지금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야? 울면서 달을 보고 있는데 그 달이 어때? 흰 구름을 따라서 떠가고 있대. 그런데 내가 지금 예찬하고자 하는 대상은 누구야? 기파랑이잖아. 그럼 나는 달을 보면서 누굴 떠올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기파랑. 기파랑을 떠올리고 있는 거야. 달을 보면서. 자, 그 다음 줄로 갈 겁니다. 사시. 모래사자입니다. 사시. 탈릉은 정리야중. 그렇죠? 뭐 야 이런 게 여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8례는 정리야중. 그래서 모래 가른 물가에, 그러니까 물가에 뭐가 있는 거야? 모래가 있는 거야. 그냥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줄 기랑에, 말 그대로 기랑의예요. 이게 지금 한자로 기랑의. 너무 쉽죠 이거는. 의가 누가 봐도 뭐야? 관현격 조사로 쓰인 거야, 그렇지? 기랑의, 모사시, 사수사. 그래서 기랑의, 즈지, 올시, 수풀이야. 즈지라는 거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야. 모양, 사람들의 그런 표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랑의 모습이 수풀 같구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기랑의 모습이 올시, 수풀이야. 자, 그래서 지금 화자는 뭐라고 있어? 달을 보면서 기파랑이라는 사람을 떠올리고 있어. 그러면 지금 화자 옆에 기파랑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기파랑은 지금 부재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옆에 있다면 굳이 떠올릴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5줄까지 끊어볼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5줄을 먼저 끊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화자는 기파랑을 떠올리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 5줄을 먼저 볼 겁니다. 5줄에서 기파랑을 연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상하는 게 뭐죠? 5줄입니다. 그래서 기파랑의 모습을 떠올려. 뭘 보면서? 달을 보면서.
지금 첫 줄부터 뭐였어? 울고 있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래서 기파랑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가 지금 내 옆에 없는, 즉 부재를 안타까워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왜 없을까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돼. 그냥 단순히 그냥 잠깐 떨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죽은 건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계속 읽어보면서 파악할 겁니다. 어쨌든 고전 시간은 보통 옆에 없으면 그리워해요. 그래서 그리워한다는 건 부재한다는 거. 그 부재가 단순히 이별을 한 건지 죽은 건지를 읽으면서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줄로 갈 겁니다. 여기는 세 줄씩 끊을 거예요. 자, 1호, 1호예요. 1호, 1호, 천리, 질적, 오의. 그래서 요거는요, 1호라는 냇물을 얘기하는 거야. 1호라는 냇물에 자갈벌에서 재력기가 보통 조약돌, 자갈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자갈에서 그 다음 낭야, 낭야, 지이, 지여, 사오은. 낭이, 진이, 시던이죠. 그 다음 신미, 재질. 신미, 누가 봐도 뭐야? 마음의 끝, 그쵸? 신미, 재질. 제가 어입니다. 신미, 재질. 힐축, 내량재. 이것도 어이예요. 그래서 마음의 끝. 아까 미자가 말미자잖아요. 그쵸? 마음의 끝을 쫓아가고 있다라는 거야. 누구의 마음의 끝? 기파랑이라는 사람의 마음의 끝을 쫓아가고 있대. 그래서 여기서 가즐이라는 말은 끝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끝을 쫓고 있대. 즉 나는 기파랑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는 상황. 이 사람을 지금 따라가고 싶어하는 상황, 닮고 싶어하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세 줄을 끊어볼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그래서 뭐예요? 일단은 화자가 기파랑을 지향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사람의 마음의 끝을 따라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세 줄은 기파랑을 지향하는 모습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기파랑의 인품을 본받고자 한다는 거죠. 그렇죠? 닮고 싶어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작품의 제목도 찬 기파랑인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의 끝, 지조와 절개 이런 것들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두 줄로 가볼 겁니다. 아야로 시작합니다. 아야. 똑같죠? 그냥 그대로 감탄사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아야. 백사질지, 차고지호, 차고지호. 그래서 말 그대로 아야입니다. 감탄사. 뭐가 나왔어? 그래서 낙구의 첫머리 감탄사로 시작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잣가지가 높대요. 그래, 잣나무 가지가 높대. 잣나무는 여러분 뭘 떠올려야 돼? 지조와 절개를 무조건 떠올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고전 시가에서 지조와 절개의 상징으로 쓰는 6가지 꼭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매나무, 목죽, 소나무, 잣나무. 그래서 잣나무가 나왔으니까 그럼 그 기파랑의 인품은 주로 뭐겠어? 잣나무와 같은 지조와 절개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요. 잣가지가 높아서 그 다음 설시모동, 내호시. 설시, 누가 봐도 눈이잖아. 설시모동, 내호시, 화판야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보면요. 눈이죠. 눈이 못 덮을 곶갈이래요. 곶갈은 꽃갈을 얘기하는 거 말 그대로. 즉 뭐겠어? 잣나무가 늘 끝에가 꽃갈처럼 뾰족해요. 꼭대기는. 그래서 그것처럼 잣나무의 밑가지 부분을 가리키는
마음의 끝을 얘기하는 거기도 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눈조차 덮지 못할 그런 지조와 절개다. 즉 잣나무는 눈으로 덮여도 여전히 푸르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눈은 시련과 역경, 잣나무를 덮어버리는 시련과 역경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두 줄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마지막 두 줄은 완벽하게 예찬으로 끝나죠. 예찬의 두 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파랑의 지조와 절개를 예찬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절개라든가 인품, 예찬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구조를 한번 마무리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좀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작품은요, 일단은 김환진 해석이 기준이죠. 김환진의 해석에서 일단은 이 기파랑은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었어. 죽었으니까 어때? 내 옆에 없어. 그래서 이 부제를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작품은요, 기파랑을 예찬하는 동시에 추모하고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죽은 사람을 높여주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그래서 추모의 정서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작품은요, 기파랑을 비유하는 말이 꽤나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기파랑의 인품이라든가 절개 같은 것들을 비유하는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단어가 있냐? 일단은 앞에 5줄에서 뭐가 먼저 나와? 달이 먼저 나왔을 거야, 그쵸? 달을 보면서 기파랑을 떠올리고 또 뭐라 그래? 기파랑의 모습과 같은 수풀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지막 줄에 뭐라 그래? 작가지가 높다 그러잖아. 그게 마치 뭐와 같다? 기파랑의 마음의 끝과 같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작가지. 요 세 가지가 기환진의 독에서 기파랑이 비유가 되는 그런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보통 기파랑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정리가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게 기파랑이라면은 이에 대한 시련은 뭘로 정리가 되죠? 아까 나왔던 눈, 그쵸? 눈. 그래서 여기 눈이 세운 시련과 고난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기파랑의 어떤 것, 지조와 절개가 그런 인품이 이런 말들로 표현이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가 동그라미로 처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내용상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한자 도금 읽어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향차를 쓰이는지 가볍게 언급해드렸죠. 그래서 향차는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뭘 볼 거냐면은 형식상에서 낙구를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우리 아까 아야 그 부분 한자에서도 아야였고, 그치? 그리고 우리말에서도 아야였죠. 감탄사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넣는 이유가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19체양가는 서본결의 구조잖아요. 그쵸? 그래서 시작하고 본격적인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 돼. 근데 마무리하려면 임팩트가 있어요. 주의중 시켜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그 주의중을 시키는 역할이 바로 감탄사에서 드러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집약적인 느낌, 시상을 집약하고 압축하는 느낌을 준다. 자, 이제 마지막 얘기할 거니까 집중하세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얘기할 거니까 집중하세요.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정서적으로 가장 고양된 느낌을 주기도 해요. 클라이마스가 집중해라.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완결성을 획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형식적으로 나중에 시조의 어떤 형태로 계승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특징들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여러분들은 이 상기파랑가를
김완진 해독으로 먼저 배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옆으로 넘기시면요. 학습 활동 제가 넣어놨나요, 여러분? 넣어놨죠? 학습 활동을 채우시면 됩니다. (1번만) 채우세요, 여러분. (1번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같이 볼게요. 1번은 1번입니다. 시적화자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 시적화자는 1, 5, 4의 장알벌에서 기파랑을 추모하고 예찬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이론의 장알벌령을 나왔잖아, 그렇지? 이론의 장알벌에서 이론하는 내천에 장알벌에서 기파랑을 추모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다음 시어의 의미를 정리할 건데요. 찬남까지 당연히 기파랑의 인품을 얘기하는 거겠죠. 고뇌한 인품, 지도절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누는 장애물, 고난, 역경, 시련 이런 거겠죠. 좋습니다. 여기 그냥 가볍게 보시고요. 자, 여러분 페이지를 잠깐 넘길 겁니다. 넘겨서 어디로 갈 거냐면요. 한 2페이지 정도만 넘기실 겁니다. 문제로 정리하기 나올 거예요. 자, 문제로 정리하기 보시면요. 첫 번째 페이지 말고 한 페이지만 더 넘겨봐. 넘기면 한 3번 문제쯤? 3번 문제쯤에 3번이니 4번이니 아무튼 양주동 해독이 있을 겁니다. 그쵸? 그거 한번 지금 읽어보세요. 우리가 학교에서 김완진 해독을 우선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양주동 해석도 보기는 볼 겁니다. 한번 보세요. 근데 그건 여러분 원문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해설로 보세요. 현대어로. 네, 이런 게 있구나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양주동 해독, 김완진 해독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향찰은 음과 뜻을 모두 가져온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해석하는 거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향찰을 가장 먼저 해석했던 사람은 일본 사람이야. 그래서 가나자와 초사부로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향찰을 해석을 했어. 그래서 이게 나중에 오구라 신페이라는 사람으로 발전이 된 거야. 그런데 이거 어쨌든 신라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노래잖아, 그렇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못하고 일본에서 먼저 연구를 했다는 게 자존심이 상한 거야,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양주동이라는 사람이 이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일본에서 우리보다 먼저 신라의 노래를 연구할 수가 있냐라고 해서 급하게 연구를 시작해요. 그래서 나온 해독이 양주동 해독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 해독 이후에 김완진이라는 서울대 교수가 다시 한번 한 거예요. 그걸. 그래서 다시 한번 개정을 해서 낸 게 김완진 해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맞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보통 학교에서는 기환진 해독을 조금 더 많이 나누긴 합니다. 왜냐면 요즘 더 나중에 나온 거기도 하고 조금 더 개정된 느낌이 있어서 그래요. 나중에 이제 현대로 와서는 유찬빈이라는 사람이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북한에서 홍기문이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향가를 배울 때는 뭐 일본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현대 사람이든 다 안 배울 거고요. 주로 기환진과 양주동 사이에서 계속해서 해독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 찬기파랑가의 양주동 해독은요 좀 특이해요. 우리가 방금 본 거는 화사가 기파랑을 예찬하고 추모하는데 독백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었어요. 혼잣말로. 근데 양주동 해독은 달과의 질이응답 형식이에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여기와 다른 그냥 내가 기파랑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기파랑이 비유된 대상에 불과했는데 양주동에서는 달이 화사가 이렇게 있으면요 대화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화사가 있고 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둘이 막 대화를 해. 그래서 화사가 달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 대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달이 대답을 해주는 거죠. 기파랑을 나간다. 이렇게. 그래서 둘이 질의응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송민국이랑 유사한 형태인 거죠. 그래서 질의응답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누구를 떠올리게 되는 거야? 기파랑을 떠올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질의응답을 하는 가운데서 같이 상상을 하는 거죠. 아, 기파랑을 따라가는데 그 기파랑이라는 사람이 어땠던 거야? 예찬을 받을 법했던 거야. 그래서 이 둘이 동시에 누구를 예찬해? 기파랑이라는 사람을 예찬하는 내용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사와 달이 기파랑을 동시에 예찬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요 추모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아요. 죽었다고 생각 안 해. 그냥 예찬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요 우리가 방금 봤던 김환진 해석은 532의 구조였잖아요. 여기서는 352의 구조예요. 해석자가 완전 다르죠. 352의 구조고 3이 질문, 5가 대답, 그리고 마지막이 예찬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과 질문을 3줄 하고 그리고 대답을 달이 하겠죠. 대답을 5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파랑에 대한 예찬을 2줄 하는 걸로 끝나요. 이런 구조상의 차이도 당연히 드러난다라는 거. 물론 마지막에 2줄은 낙구로 시작하는 건 같은 특징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파랑을 상징하는 게 달이 아니야. 특이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파랑을 똑같이 3가지로 비유하는데 첫 번째는 달이 아니고 날인으로 비교를 합니다. 날이라고 할게요. 그냥 왜냐면 시옷이 붙으면 의가 되니까 냇가에 비유를 해요. 그 다음에 또 뭐에 비유를 하냐면요. 아까 제몇기라는 조약돌로 비유합니다. 조약돌로 또 비유를 하고요. 마지막에 작가지는 똑같아요. 기파랑을 이 3가지로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기파랑이 처하는 동그라미죠. 기파랑이 처하는 시련은 눈이 아니고 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해석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약간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정도만 좀 기억하고 넘어가실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 다 알아볼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의 큰 틀의 차이는 좀 비교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다. 대화치냐 아니냐. 그래서 달이 여기 기파랑에 해당하냐 안 하냐. 그리고 구조상으로 몇 줄씩 끊어 있냐. 이런 것들 정도만 좀 차이로 인지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앞으로 학습 활동으로 올게요. 자, 학습 활동으로 보시면요. 다른 향가인 2번 헌화가랑 처용가가 나와요. 이걸 제가 지금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힘들 테니까요. 쉬었다가 들어갈 건데요. 쉬기 전에 무엇을 할 거냐? 학습 활동에서 한 페이지 넘겨서 짧은 문제 하나 풀 겁니다. 몇 개 안 돼요? 4문제? 4문제 푸시고 쉬시면 됩니다. 그래서 풀고 채점하고 고치는 시간 포함해서 쉬는 시간 넉넉하게 드릴 거고요. 12시 반까지 쉬었다가 들어갈 겁니다.
경주. 잠깐만. 이번에 잠깐 맞아야지. 이번에도 좀 맞아야지. 아, 저기 나 때리는 거 아니야? 그 다음 봅시다. 82번이고요. 여러분 대단히 지쳐보이는구나 오늘따라. 요 수학여행 이번 주라고 했나? 다음 주 수요일. 돌아오는 주인 거죠 그럼 이제. 오 즐겁겠네. 기쁜 마음으로 숙제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 아시겠죠? 숙제 밀리면 안 돼. 밀리면 진짜 역대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문제 좀 많아요. 마지막 페이지 한 번만 문제예요 이거. 제가 100문제 정도 넣는다고 넣었는데 100문제가 되려나 모르겠네. 돼요? 몇 문제예요? 110문제. 110문제. 그러면 하루에 약 5일치라고 하면은 하루에 약 22문제. 근데 약간 해명을 해보자면 무슨 제가 일이야? 월요일 날 아직 잠깐만요. 월요일 날 운동회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가 이번 주 내가 뭐라? 계속 놀아서 이제 근데 저희가 수학여행을 가면은 이걸 못 가져가잖아요. 누가 이걸 가져가겠어요? 너희가 다 가져가면 되겠 너희 가수예요? 8명이잖아 지금. 장난이고요 여러분. 네. 미리 하세요. 오늘부터 하면 되겠다. 오늘부터 해서 일, 월, 화 하고 토, 일 하면 되겠다. 왜 못하는데요? 체육대회? 아침에 하고 가라고. 여러분 푸셔야 돼요. 상기파라가 복습 안 하면 아니다. 오늘 그럼 아예 20문제를 풀고 가자. 오케이 오늘 20문제를 풀고 가는 걸로 그러면은 아이 고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다 풀고 갈지 아니면은 집에서 풀지. 자 그리고 우리 이번 주 재밌겠네. 이번 주 기대되겠네. 내일 신나겠네. 좋겠다. 체육대회 안 한 지 굉장히 오래됐네요 저는. 아무래도 그렇겠죠. 반티 다 맞추나요 요즘에도? 다 달라 그러면 지금 반이? 그렇군요. 재밌겠네. 군포고가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 체육대회를 했는데 그날 비가 엄청 왔잖아. 그래서 걔네 특이하게 3학년이 체육대회를 한대요. 그래서 3학년들이 체육대회를 할 때는 우비를 줬대. 4학년 하고 2학년 하고 1학년 하는데 우비가 순차적으로 나갈 거야. 그래서 3학년 다 주고 3학년 우비 입고 줄다니기 하는데 2학년, 1학년 내려갈수록 우비가 점점 줄어든 거야 개수가. 그래서 거의 마지막에는 못 받았대 우비를. 그래서 다들 비 맞는 상태로 그 자꾸 흙바닥에 발 빠지는데 계속 그 비 맞은 줄다니기 했다고. 어제 군보고가 거의 절반이 안 온 거야. 힘들어 죽겠다고. 여러분은 비 안 오겠죠? 여러분 수학여행 가야 되는데 아프면 안 되잖아요. 수학여행 잘 다녀오시고 그래도 KTX 타고 가니까 즐겁게 다녀오세요. 비행기보다는 덜 즐겁겠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다녀오시고 부산에서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부산에서 뭐 하죠 근데 여러분? 뭐 하기로 했어 학교에서? 제주는 보통 4.3 사건 관련해서 박물관을 가거든요. 부산에서는 뭐 해요? 뭐 해요? 이순신 장군. 근데 이순신 장군은 통영적 사람 아니야? 갑자기 왜 부산에서 가? 저희 통영로. 아, 보는 거구나 밑에 남도를 다. 오케이 재밌겠네요. 잘 다녀오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숙제 열심히 하시고 숙제 열심히 하시고 숙제 까먹지 마시고요. 혹시나 내가 숙제를 못할 것 같다. 토요일에 와서 하시고 끝내고 가세요. 토요일에 와서. 그래요. 봅시다. 헌화가. 이거 제가 옛날에 겨울 특강 때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을 거야. 겨울방학 때 들었던 사람은 아마 한 줄 정도가 기억날 거예요. 제가 딱 한 줄로 언급했기 때문에. 자 봅시다. 자 헌화가 몇 줄이에요 지금 이거? 4줄이죠. 얘는 사구체인데 그러면 제일 초기의 형태다. 그쵸? 그래서 헌화가는 사구체 형식이고요. 내용 너무 쉬워요. 이거 뭐냐면요. 어떤 노인이 수로부인이라는 예쁜 당시에 가장 신라에서 예쁘다고 소문난 여자를 보고 반해버려가지고 쓴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줏빛 바위가에 잡고 있는 암소를 놓게 하는 누가? 수로부인이. 이 암소는 뭐겠어? 노인이 데리고 다니는 소인 거야. 농사를 쓸 때 필요하겠죠. 그래서 노인에게 정말 중요한 존재인 소마저 놓칠 정도로 첫눈에 반해버린 거야. 노인이 수로부인한테. 그죠?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시는 내가 누구야? 노인. 수로부인이 노인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내가 뭐 할 거래? 꽃을 꺾어서 바칠 거래. 그러니까 당신 너무 아름다워서 첫눈에 반했습니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사구체에 담긴 개인적인 서전의 내용이다. 너 마침 여기 농담곰이
꽃을 바치는 걸 그러면 안 돼요. 마치 이걸 배울 걸 예견한 것 마냥 간단하죠. 사고체는 정말 쉬워요. 네 줄밖에 안 되고 별로 내용도 없어가지고. 자, 옆에 보시면요. 처용가 나옵니다. 말 그대로 처용이 지어서 처용가예요. 그래서 처용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되게 처용에 대한 썰이 많아요. 처용은 당시 뭐 고위 관직이다. 용왕의 아들이다. 아니면은 저기 어디야. 이슬람 계열의 사람이다. 이런 말이 진짜 많아요. 어쨌든 한국인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말 나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몇 줄이죠, 이것은? 8줄. 그쵸? 8줄입니다. 8구체죠. 그래서 우리 지금 4구체, 8구체, 10구체 다 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처용가만 8구체라고 봐요. 그 모죽지 단가가 8줄이긴 한데 뒷줄이 없었다고 보는 거라서. 그래서 이거만 처용가만 8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내용이냐? 동경 밝은 날 때, 동경. 도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동쪽에 있는 서울이잖아. 경주가 지금 한반도 기준 동쪽에 있죠. 그래서 신라의 수도인 경주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경주 밝은 달에 밤에 놀았대. 그러다가 자리를 집에 딱 들어왔어. 그래서 이 남자가 처형이라는 남자가 밤에 열심히 놀다가 집에 딱 들어왔다. 문을 딱 열었는데 내 안방에 다리가 4개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이야 이게? 거미는 아닐 거 아니야. 차라리 거미 반쪽짜리 아닐 거 아니야. 그렇지? 다리가 4개. 사람 몇 명이야? 그럼? 사람이 2명. 근데 처용이 결혼한 사람이야. 그럼 집에 누구만 있어야 돼? 아내만 있어야 돼. 근데 문을 딱 열었더니 다리가 4개가 있었던 거야. 그럼 누구였어? 한 명은? 모르는 외간 남자인 거야. 집에 갔더니 놀고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외간 남자와 함께 같은 침대를 쓰고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우창한데 실패했죠, 형이. 다리가 4시래. 아내가 지금 바람 핀 거야. 그래서 봤더니 뭐래? 둘은 4개였고 두 다리는 내 거래. 그러니까 내 아내 거라는 거야. 근데 둘은 누구 거지? 이거예요 지금. 두 다리는 누구 건가? 본디 내 거였지만 누가? 아내는 원래 내 거였지만 누군가가 내 아내를 빼앗아 버린 걸 어찌하겠는가라고 그냥 체념을 해버려요. 특이하죠? 처형과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 생각해 한가 중에서. 그래서 이 빼앗은 것을 어찌하기 위해서 2가지 자세가 나와요. 하나는 체념. 이미 아내가 방을 나버린 걸 어쩌겠냐. 체념이야. 2번째는 뭐예요? 관용이에요. 내 아내까지도 허용하는 관용. 다들 경악에 찬 표정 지금. 체념과 관용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서로가 있어. 처용이 용왕의 아들이라는 소리 다녔잖아요. 이게 사실은 역신이라는 약간 악마 저식으로 지금 사탄 같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악마가 나쁜 역신이 처용을 시험하러 온 거야 일부러. 시험하러 와서 이렇게 일부러 이런 상황을 꾸며놨는데 처용이 체념 관용하고 떠나버리니까 역신이 재미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처용은 정말 뛰어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는 자기가 이런 장난을 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받고 떠난다라는 설화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처용의 얼굴을 프린팅해가지고 집에다가 붙여놓으면 귀신이 들지 않는다라는 설화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귀신을 쫓는 이야기예요, 사실. 그 처용과는 귀신을 쫓는다라는 핵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서정시로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뭐야? 사실은 주술적이야. 주술적인 시가야. 귀신을 쫓는 얘기야. 그래서 축사의 노래라고 얘기도 하기도 해요. 귀신을 쫓는다는 얘기야. 귀신을 축출한다. 그래서 축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특이하죠? 그래서 보통 처용가에 밤들이 노리다가 이 부분이 향차의 특징으로 많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시면요. 3번에 길제시조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게 여러분 교과서 내용이 아니라 가져와서 그냥 패스할 겁니다. 그냥 시조고요. 시조 배울 때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를 쭉 넘길 건데요. 넘기다 보면 대충 60번 때쯤, 한 66번쯤 한번 볼까요? 모죽지란 가가 있을 겁니다. 혹시나 66번이 아니라면 주변에 한번 찾아주세요. 먼저 찾은 사람이 몇 번인지 알려줘. 60번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네요. 72번이래요. 72번 모죽지란가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찬기파랑과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가볍게 읽어보세요, 여러분. 쌤, 네. 이 시대에도 표절이 있었나요? 표절이요? 네. 그때는 그런 개념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저작권 개념이 강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나 표절이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표절이란 말을 안 했을걸? 아, 왜냐면 그게 서명팔곡에서 비슷한 말이 나와요. 근데 표절이라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지금 8줄이죠. 그래서 우리가 팔구체 한가라고 배우기는 할 건데 어떤 추정에 의하면 원래 19체인데 2줄이 사라졌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냥 8구체에서 19체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모, 죽지랑 가적, 모는 사모입니다. 사모한다는 거야. 누구를? 죽지랑을. 그래서 보시면 기타 랑도 랑으로 끝나고 죽지 랑도 랑으로 끝나서 둘 다 화랑이에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때 랑은 화랑을 밝히는 말이야. 그래서 신라시대의 화랑이라는 건요, 화랑도를 이끄는 우두머리였잖아. 그래서 화랑과 랑도로 구성이 돼 있었죠. 그중에서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죽지랑이라는 사람의 그런 미담을 바탕으로 쓰여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 찬기파랑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의 그런 미담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의 그런 행동, 멋진 모습, 아름다운 행동 같은 것들을 예찬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용상으로는 어렵지 않을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아마도 시간이 흘러서 주름살이 졌다 이런 말로 나올 겁니다. 여러분 해석이 지금 양주동으로 나오나요? 김하진으로 나오나요? 그게? 안 나와 있죠? 마지막 줄 뭐라고 나와요? 다북숲 우거진 마을이에요? 마지막 줄이? 아닌 것 같은데요. 마지막 줄 뭐예요? 이거 틀리려고 했어요. 아, 달밤 22분 끝나요. 그 앞에 없어요? 잘모르겠어요 앞에? 아, 제가 지금 종이가 없어. 마살에 이거 아, 그러면 양주동 해석이네요. 다북숲 우거진 마을에 중이가 안 죽은 거네요. 김한진에서는 보통 죽은 걸로 해석하고요. 양주동에서는 안 죽은 걸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냥 정말로 떨어져 있는 거야. 부재한 거야. 그래서 언젠가 우리 마을에서 함께 할 날이 있겠지라고 얘기하고 마무리하는 거고요. 김한진에서도 죽은 거야. 그래서 무덤에서 만나는 일이 이렇게 끝나요, 보통. 그래서 뭐 아무튼 이거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내용 별로 없고요. 그래서 그냥 이건 해석만 간단하게 해드리자면요. 간 봄을 그리워한다는 거, 서줄. 간 봄을 그리워하니. 그러니까 지나간 봄은 언제 있어? 내가 죽지랑과 함께했던 봄인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을 울게 하는 시름이래. 왜? 이미 봄은 가버렸잖아. 즉 죽지랑이 지금 부재하잖아. 그래서 모든 것이 울 정도로 슬퍼한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모습이 누구의 모습? 죽지랑의 모습이 이제는 주름살이 졌대. 주름이 생겼대. 나이 들었다는 거야. 눈 돌릴 사이에 만나뵐을 이르는, 그러니까 눈을 그 깜빡이는 찰나에라도 만나보고 싶다는 거야. 아주 짧은 시간에도 만나고 싶다는 거죠. 낭이요. 낙고죠. 그쵸? 그리워할 마음의 갈 길. 다북숲 우거진 마을에 잘방 있으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내가 너를 그리워하다 보면 우리가 한 마을에서 같이 잘 날이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아직 안 죽었어요. 그래서 죽지랑을 사모하고 예찬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이 김한진의 해석을 보게 된다면요, 김한진의 해석도 굉장히 유사해요. 상기파랑과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돼. 다만 근데 죽었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는 죽지랑이. 그래서 추모의 정서가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어떻게 보면 김한진이 조금 더 극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인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뒤에 나와 있는 향은 거의 요 안에서 해결될 거예요. 헌화과, 처형과, 뭐 죽지 않다. 혹시나 모르는 게 나와서 못 풀린다. 그러면 질문으로 가져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뒤에 학습활동 다 풀었고요. 뒤에 나와 있던 짧은 문제도 다 풀었죠. 그럼 이제 무엇을 하면 되냐면요. 아까 못 다 채웠던 빈칸. 찬기파랑과 빈칸 한번 마무리해 볼 겁니다. 채우고 저랑 같이 맞출 거예요. 지금 채우시면 됩니다.
문제 풀어서 준비할 거예요.